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108조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업무를 나갑니다.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주에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주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이번 주에는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개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 같은 건데 이 부분은 출제가 우리 과목에서 가장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6개 내지 7개 정도가 출제돼요.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꼼꼼히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럼 110조 중개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법 제13조거든요. 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게 13조 1항, 2항, 요 분사무 설치했고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에 한 개만 둘 수 있음이 원칙. 1등록 1사무소 원칙이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한 그 밖에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고. 그 다음 그 분사무소의 설치로 내려갑니다.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절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사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야 돼요. 자, 그럼 칠판 보시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설치할 수 있다 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사무소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음이 대원칙이에요.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이에요. 우리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런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사무소 2개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중자 들어가는 거 공부한 적 있죠?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등록이 2개 이상이 이중로, 소속이 2개 이상이 이중소, 다음에 사무소가 2개 이상이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처벌 기억나세요? 이중자에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1-1이라고 했죠. 1년 이하 적돈 1,000만 원이 벌금이고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개업공사가 하게 되면 이때는 필취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앤드 1-1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잖아요. 이중사무소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 이상이다.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인데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앤드 1-1입니다. 그러면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는 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떴다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것도 이중사무소와 죄질이 같기 때문에 처벌이 같아요. 그래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에 1-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위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 개념을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중사무소는 사실상 등록 장소가 여기였는데 등록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독립공간 확보하면 이중사무소로 가요. 근데 독립공간 확보하지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것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임시 중개시설 설치 금지예요. 자, 그래서 처벌을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사무소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 봤고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5개 광물 상명 표기 의무로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매번 출제합니다. 사무소 명칭 반드시 출제하는데 자, 우리 법 제18조 1항이거든요. 이게 조문이 지금 안 실려 있으니까 조문은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칠판을 보시면 돼요.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요.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인증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다만 우리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법인이나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공인인증사무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써야 된다. 자, 그럼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럼 5개 광고물은 이건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 그래서 명심을 할게 우리 법에서 말하는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래 5개 광고물은요,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이 얘기하는 5개 광고물은 간판이다.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는 우리 개업공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 줘야 된다. 간판에는. 이때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분사무소 간판에 책임자 성명 쓰란 얘기 아주 잘 물어봅니다.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간판을 보게 되면 이름이 다 써 있죠. 그래서 대표하고 써 있습니다. 이때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18조 1항과 18조 3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볼까요, 그럼?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OX. X. 알아보시겠어요?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크로스하여 낸 거죠, 지금? 명칭에 성명을 쓰라. 이런 얘기 없어요.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 쓰라고 그랬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명을 사무소 명칭에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 중개인이 공인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쓰잖아요.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어요, 중개인은. 그럼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쓰게 되면 이건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없지만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중개인은 현업화라는 개업공사이기 때문에 명칭 위반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썼다. 이걸 저는 명칭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증사, 이와 유사명칭 쓰게 되면 이걸 자격사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사사무소 명칭, 요거 공인인증사 사무소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건 명칭사칭이 돼요. 그럼 명칭사칭자에 대해서는 아닌 자라고 나왔죠. 아닌 자가 나오면 1-1.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과예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재를 기억합니다.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참고. 우리 앞에서 이 판례가 지금 실려 있었는데, 김포에 사시는 50대 중년 여성께서 중개사무소 간판을, 이제 사무소 간판을 어떻게 상호를 달았냐면, 간판을 발품부동산이라고 단 거예요.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단 거예요. 이거 사칭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칭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죠? 그럼 이건 사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사칭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죠.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한 거예요. 그래서 발품부동산 사건, 부동산 카페 이게 나오면 이건 사칭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검사가 이건 기소를 잘못했죠. 사칭으로 잡을 게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잡았어야 돼요. 그죠? 간판 걸고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지. 훨씬 더 중한 무등록 중개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검사가 왜 사칭으로만 처벌했느냐? 왜? 무등록 중개업 증명하기가 귀찮거든요. 다 불러야 돼. 무등록 중개업은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소환해야지. 거래한 사람들. 그리고 전부 다 진술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수를 받고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칭으로 그냥 처벌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1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그럼 1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아니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고 이제 자격증자 구해가지고 걸고 다시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돼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사칭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 이제 그러면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거 철거를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철거는 누가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고 그러면 만약에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민사집행법으로 바꿔낸 쪽도 있어요. 법 이름을 바꿔내는 지문은 진짜 치사한 지문인데 이거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대해 등록관청이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신 간판을 등록관청이 철거해버리고요. 그 비용을 우리 개업공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안 하셔요? 민사집행법 안 하십니까? 진짜로? 민법에서 한다고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민사집행법이에요. 경매근거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그게 우리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 정도.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어느 과목에서 공부했는지는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은 이 과목에서 들었는지 저 과목에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듣긴 들었는데 어디선가 듣긴 들었는데 어느 과목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자, 그래서 명칭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 넘어가죠. 이 표시 광고로 넘어가는데 지금 작년에 이 광고에 대해서 아주 엄청 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광고 부분이 대폭 개정됐어요.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이런 거리 질서를 물러나게 아주 때려잡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갖고 우리 법에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 대폭 지금 개정돼갖고 들어왔는데 작년에 이걸 가볍게 묻고 말았죠. 왜? 개정이 되는 첫 해에는 가볍게 물어요. 항상 이거를 가볍게 묻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된 다음에 처음 보는 시험이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첫 해에는 개정 내용을 가볍게 물어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그 다음에 어렵게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표시광고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표시광고 시 명시할 사항인데 이게 표시광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표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상품을 사게 되면 상품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 성분, 주의할 점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죠. 이게 표시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다 하는 걸 이걸 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고는 뭐냐면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이 바로 광고다.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 그럼 매체를 통한다는 얘기는 매체가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방송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광고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있는 것은 사실상 광고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방금 전에 5개 광고물을 봤죠. 이거 5개 광고물하고 광고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5개 광고물은 뭘 얘기한다고요? 간판이에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개업공사에는 간판 설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전문한다. 토지 전문들은 일단 오피스텔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판 안 걸고.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반드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5개 광고물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의 연락처를 명시해야 된다. OX. X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고할 때 우리는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이에요. 어디에 광고가 나가든 공통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 5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5가지. 개업공사의 성명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돼요. 이게.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상호. 상호를 우리 명칭이라고 부르는 거죠. 명칭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중개사무소 어딘지 소지 나가야 되고 다음에 연락처 나가야 되겠죠.
광고 기껏 해놓고 연락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 번호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이제 암기표에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합니다. 성, 명, 소연 등이다. 이름이 소연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첫 미팅 했던 아가씨 이름이 소연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명, 소연 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개설 등록 번호가 바로 등이죠 지금. 이건데 그러면 딱 정해졌네. 사업자 등록 번호는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심해 두세요. 그러니까 틀리게 낼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명, 소연 등입니다. 그러면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차단시켰는데 이거죠. 우리 그저 광고 나가는 거 가끔 보면요. 중개사무소 상호, 대표자의 성명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담당해갖고 010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게 중개보조원이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광고가 나가면서 성명, 소연 등이 명시가 안 됐거나 중개보조원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광고 위반했죠. 그럼 개공이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단 이걸 빼먹으면. 자,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가 나갑니다. 그럼 인터넷 광고 나갈 때 명시할 사항이 이제 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광고를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요 사항, 성명, 소연 등 외에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이거예요. 그럼 인터넷 광고 나갈 때 물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은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었고 물건에 대한 사항을 광고하는데 일단은 물건의 종류가 나가야 돼요. 이게 옷인지 상가인지 나대지인지 나가줘야 됩니다. 그럼 물건의 가격 나가야 되고 물건의 면적 나가야 되고 거래 형태도 나가야 돼요.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전세인지 나가야 되고 물건의 소재지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소재지가 있고 여기도 소재지가 있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공통이에요. 다음에 물건 소재지, 이건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거.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건축물 또는 토지 정착물이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이라는 경우는 총 층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나가야 되고 입주 가능일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건물의 방향이 나가야 되고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까지 다 나가야 돼요. 이거. 그리고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이 주차 대수는요. 요 물건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냐. 토탈 주차 대수가 아니고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주차 대수가 한 대냐 1.5대냐. 이걸 이제 명시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광고할 때 광고 안 해도 되는 게 뭔데? 거꾸로. 그죠? 근데 여기 토지 지목이 지금 빠져 있죠. 지목. 근데요, 지목은 이거 광고에 포함되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 장관이 세부적인 이 광고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만약에 물건이 토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의 종류 표시해야 되죠, 지금. 그럼 이걸 토지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토지는 28지목이 있죠. 그러니까 지목을 표시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토지에 있을 때 이게 나대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이게 잡종지인지 이걸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목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목은 들어가는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인 경우에 구조를 광고에 표시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조 표시라는 얘기 없습니다. 이게 구조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구조 광고에 전부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RC조인지 전부 다 나가요. 벽돌조인지. 근데 어쨌든 구조는 현재 명시사항이 없어요. 그럼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게 뭔데?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죠. 그건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낼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건물의 구조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건물의 방향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욕실 개수 나가야 되죠. 주차 대수 나가야 되죠. 입주 가능 언제 하는지 그것도 나가야 되죠.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게 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안 되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또 표시 광고했어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하다가 아닌 자 나오면 1-1이죠. 1-1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에 됐던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게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죠. 그러면 이때는 포상금도 줍니다. 건당 50만 원. 포상금으로 신설했어요. 자, 그럼 정리. 우리가 제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이번 순환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백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 명시사항을 위반하면, 광고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가 광고 위반하면 1-1. 감 잡았어요? 개공이 명칭 위반 백과. 아닌 자는 명칭 1-1. 개공이 광고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 1-1. 근데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생겼어요. 포상금에서. 보세요.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란 말이 3번 나와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자기가 사칭이죠.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했어요. 명칭 사칭이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어요. 근데 포상금은 뭐만 준다? 광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일을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세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광고를 허위 물건을 광고함으로써 이거 잡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광고 허위 표시 광고했어 이거.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이건 포상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칭자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릴만 한 것들은 출제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저도 물론 보통은 아닌데 어쨌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칭자는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광고 위반자예요 지금.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했다. 그 자만 포상금 주는 겁니다. 일단 인식을 해두세요 이거.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이때는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생겼는데. 자,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그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없는 물건입니다. 허위 물건 광고했다는 얘기죠. 이거 부당 표시 광고의 대표적인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광고를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죠. 이거 네이버는 워낙 잘 아니까 이제 녹화되고 있지만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모 이런 데도 있죠. 이런 데는 광고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광고할 때 물건 안 뺏기는 것도 기술이에요. 내 물건 안 뺏기는 것도 이제 기술인데 안 뺏길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좋은 게 나왔어. 싸게. 그럼 이제 광고를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를 나가면 이게 우리가 출근하면요. 다른 중개업소에 광고한 거 전부 다 검색을 해요. 한민우 저놈이 어떤 물건 광고했나 하고 다 검색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럼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층 예를 들어서 111호가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광고 나갈 때 111호는 빼겠죠? 그죠? 호수는 빼죠. 빼수 광고 나와요. 빼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중개업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면적을 조회를 해보면요. 상가는 면적이 대부분 틀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딱 조회해보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럼 이 물건 나왔네? 그럼 이제 주인분한테 쫓아가고 또는 임차인에 쫓아가고 주인분 전화번호를 따는 거지. 따가지고 전화를 해. 주인분한테 해가지고 내가 광고 또 내도 되겠느냐. 손님 붙여도 되겠느냐. 그럼 주인은 열에 9은 상관없다. 붙여라 그러지. 그죠? 그럼 이제 물건 뺏기는 거예요 또. 그럼 내가 광고를 냈는데 다른 중개업소 물건을 따는 겁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뺏기더라 이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1층 111호가 실제 물건인데 이걸 갖다가 113호로 광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광고를. 그러니까 면적을 틀리게 써버리는 거지. 일부러.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광고 나갈 때 면적을 명시하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그럼 면적을 명시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정확하게 면적이 예를 들어서 210으로 나와 있다. 정확하게. 근데 광고를 낼 때 면적을 틀리게 써버린 거야. 일부러. 그래갖고 200으로 써버립니다. 면적을. 그러면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면적이 약간 틀린 거는 그냥 봐줘요. 약간 틀린 건 봐줍니다. 확실히 틀리다. 그럼 이때는 이제 안 봐줍니다. 이거 소명하라고 그래. 수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약간 틀린 거는 봐줘. 그러니까 일부러 면적을 틀리게 내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봐주는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 113호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건 부당표시 광고라는 얘기지. 그래갖고 작년에 이게 들어오면서요. 네이버라든가 직모에 올라갔던 광고들 있죠? 3분의 1이 내려갔어요. 3분의 1이. 다 허위 광고라는 얘기지, 이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고요. 다음에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인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어. 근데 10억에 똑같이 A, B, C, D, E 중개업소가 전부 다 나갔는데 F 중개업소만 9억 5천에 나가 있는 거야. F만. 그럼 이거 허위 광고죠, 지금? 왜? 손님들은 쭉 보면서 같은 물건인데 여기다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죠, 이거. 그래갖고 9억 5천에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나아가서 사실을 과장되게 한다. 도배만 겨우 바꿨는데 올수리. 이렇게 과장되게 나가죠. 이거 안 되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 유형이 딱 정해졌죠.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출근해갖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1동 3203호가 나왔다. 물건이. 그러면 물론 이제 호수는 광고를 안 한다고 그랬죠. 다 뺀다고 그랬죠. 정확히 호수는 빼버리는데 다 알아요. 다른 중개업소 다. 이게 3203호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가 광고가 나간 거야. 근데 C 중개업소에서 봤더니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지금. 그럼 C 중개업소는 의뢰받은 적이 없는 거죠.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이죠, 지금.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의뢰받아야 됩니다. 녹취를 하든가 그래야 돼, 이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 이거. 그 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물건 의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물건이 좋은데 요 물건이 좋은데 중개업소에서 계속 이 물건을 권장하는 거야. 들어본 적 있죠, 이거? 그러니까 물건은 존재는 하는데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이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부당표시 광고로 들어가 있는데 뭐 여담입니다만 요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 저는 이제 주로 상가나 토지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손님이 상가 요거 비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찍어 갖고 오는 거지, 손님이. 그걸 보고 온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 물건이 비어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은 있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여기다 영업을 개업하시면 임차료가 좀 싸긴 하지만 이건 100점 100패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을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대신 같은 가격이면 이쪽으로 조금 더 주고 이쪽으로 해라. 나는 이렇게 브리핑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손님 가고 나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렇게 브리핑을 하면 되냐고, 이거를. 그래갖고 아니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하겠다는데 그거 사업해갖고 망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는 대로 소신껏 얘기해야 되냐. 원래 초짜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 하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결국은 이 손님은 지금 작정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손님이 나가가지고 다른 중개업소 가갖고 또 브리핑을 또 받아, 이거를. 그죠? 그럼 이 중개업소에서는 나처럼 브리핑 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그러면 결국은 이 중개업소는 적극 밀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이거 아주 좋다고 싸게 잘 나왔다고 지금.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뺐다고, 이거. 어머니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저 지방으로 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럼 결국은 물건 날려, 손님 날려. 욕 먹을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얘기가 또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임차인들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느냐, 왜 오시느냐, 일로. 이사를 왜 오시느냐 물어봐. 반드시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 그거는.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먼저 살던 집이 나갔느냐를 물어봐야 돼. 그죠? 이걸 필수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계약이 되는 거 봐서 이 물건 내놓으려고 그런다.
또는 우리 집을 팔고 이 집로 이사 올라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가서 그러면 집 나가는 거 계약 되시거든 오셔라. 왜? 이거 여기 계약이 안 돼버리면 먼저 집이 계약이 안 돼버리면 여기 계약금 넣어놨다가 이거 잔금을 못 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계약 되시거든 오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정상인데 나도 손님하고 이제 브리핑 또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이제 물론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오셔라. 근데 우리 사장님도 자꾸 뒤통수를 맞는 거야. 이 손님이 우리 중개업소 나갔어. 딴 데 갔죠. 딴 데 가서는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나중에 잔금 치듬으로는 알게 뭐야. 계약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이게 손님한테 어떻게 득이 되는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게 정상이거든. 계약 되거든 오셔라. 그럼 다른 중개업소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야 돼. 그냥 그래갖고 나도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실무에 있으면서 딜레마에 자꾸 빠졌다는 게 나는 내 성의껏 다 했거든 분명히. 근데 손님들이 계속 뒤통수 치는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죠. 6개월 동안 다니는 손님 뒤통수 맞았다가 내가 한 3일 잠을 못 잤어 내가. 승질 나갖고. 그래갖고 그 상가 여태 비어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손님은 내가 진실해 보였거든 굉장히. 그래갖고 하지 말아라 그거. 그거 하면은 100점 100패다 그거는. 무조건 공실로 간다. 근데 한 거 있지 그거를 나 몰래.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내가 동영상 찍고 다 보내줬는데 지방 손님이었어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비어 있다니까 그거 이거.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오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할 땐 다 그렇게 한대. 다 FM대로 니처럼 그렇게 해 하는데 나중에 결국 손님한테 몇 번 당해봐라. 절대 그렇게 안 되지. 그래갖고 내가 야 나는 강의하러 다시 간다. 내가 바뀌어가는 거야 자꾸. 손님한테 진실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다 이제 패를 다 안 보이는 거지. 패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하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야 자꾸 이게. 그래갖고 손님한테 내 패를 다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른바 포커페이스. 손님이 아주 꼭지를 돌게 만들어도 히하고 웃어. 속으로는 아주 불불 끓고 있는데 집에 가서 끙끙 앓죠 그냥 이게. 뭐 얘기가 30% 빠졌는데 어쨌든 실무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가 뭐 지난 11월 12월 강의하면서 진짜 온실 속에서 공주처럼 고우신 분은 중개업하고 잘 안 맞는다고 그랬죠. 모진 풍파를 다 맞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부당표시 광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입니다.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다. 이게 이제 부당표시 광고예요. 그래서 부당표시 광고는 암기표에 존다 과외로 돼 있을 거예요. 존, 다, 과, 해. 부당표시 광고가 존다 과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었죠.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 있잖아요. 과태료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부당 표시 광고는. 그래서 이제 존다과에 걸리면 500과입니다. 이거는 500만 원의 과태다. 존다과에 존재하지 않아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사실과 다르게 있거나 과장되게 있거나 부동산 거래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당 표시 광고입니다. 이거하고 포상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포상금.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X죠. 아까 포상금에 광고가 들어왔다고 했죠 지금.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이때는 포상금 준다고 그랬죠.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한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에 대해서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그러냐면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면 1-1이죠. 우리 형벌 대상자를 신고해야지 포상금을 줘요. 이건 과태료죠 지금.
과태료 대상자는 포상금을 안 줍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다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포상금이 또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당 표시 광고. 그러면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가를 우리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그럼 이분이 이제 위탁하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요, 이 개업공사가 광고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거 확인 좀 해달라, 자료 제출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직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야, 자료 좀 보내봐. 제대로 광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응했잖아요. 여기에 불응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뒀죠, 지금. 그래서 네이버 과태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5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잖아요. 이건 누가 부과 징수하겠어요? 그건 등록관청이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공이니까 500만 원 과태료를 누가 때린다고요? 등록관청이. 근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자에게 자료 제공 요청했어요. 자료 보여달라 했는데 안 보여줬다. 그럼 여기에 불응하면 이거는 500만 원 과태료인데 누가 때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요구했으니까 구분해 놓으세요. 어렵지만 이제 계속 짚고 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이거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쉽게 잡아내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니터링은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럼 만약에 기본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30일에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에 결과 보고하게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5일 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국장한테 보고하겠죠. 그럼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했다. 그럼 그 결과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내에 합니다. 현재 지금 위탁을 누가 받았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만약에 결과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관계 시도에서라든가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시도에서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야 돼요. 그럼 피드백은 며칠 내에 하라? 10일 내에 하라. 숫자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잠깐 가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그럼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언제까지 계획서를 내야 되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12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죠? 분기별로. 그럼 분기는 3개월이네요? 맞죠? 그럼 3개월이니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내에 한다? 30일. 다시 이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지금. 1분기가. 그죠? 그러니까 며칠 내에 보고하라? 30일 내. 분기 마지막으로 30일 내. 그러면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 절반인 15일 내 보고해야 돼요. 그럼 숫자 좀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죠. 그럼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며칠 내 하라? 10일. 그래서 모니터링 숫자는 30, 15, 10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출발은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 내에 보고한다. 아셨죠? 그렇게 숫자를 기억하시고, 수시 모니터링은 절반. 수시하는 거니까 15일. 그리고 피드백은 10일 내에 한다. 무조건. 그래서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고,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문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죠. 116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아닌 자라고 나왔죠. 1년 이하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1번 바로 정답이에요. 시험장에서 1번 나오면 엄청 반갑습니다. 2번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철거 명할 수 있죠? 다음 3번 법인 분사무소에 5개 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입니다. 생각보다 잘 물어보죠 이거. 4번 개업공사는 5개 광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5번 지문. 개업공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공이었죠 지금.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이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OX, X.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풀만 하십니까? 이거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약간 수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제작께서 문제를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명칭 관련해서 중요 문제, 지문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무소 명칭과 표시 광고는 매회 무조건 출제하고요. 사무소 이전도 엄청 출제를 잘합니다. 출제 빈도가 지금 계속 겹쳐 있죠. 이게 그래서 사무소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분사무소와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게. 자, 그럼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간판 철거가 왜 먼저 나오지? 내가 순서를 안 바꿨네? 여기 있었구나. 내가 통과해 버렸네. 자, 114조. 게시 의무를 먼저 봅니다. 자, 이건 게시사항 그래가지고 17조가 지금 현재 그 제목 밑에 실려 있는데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밑줄이죠. 게시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지금 114조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게시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죠. 그래서 이제 게시할 사항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책장 안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잘 보는 것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게시하셔야 됩니다. 원본의 동그라미. 다음에 공인사역증 원본 게시하셔야 돼요. 원본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이냐 사본이냐 특별히 구분해야 될 때가 바로 게시다. 여기는 원본이에요. 왜 그랬냐면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사본을 걸어놓고 업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원본을 게시하라고 했죠. 그럼 분사무소는 지금 신고확인서, 분사무소일지 신고확인서 게시해야 되겠죠. 분사무소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데 개공의 자격증뿐만 아니고 소공이 고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소공의 자격증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해서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사역이 있는 자는 전부 다 그 자격증이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입니까? 금방 알아보시네? 어디가 틀렸어요? 소공. 주어가 틀렸죠? 소공사의 자격증 게시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틀렸어요. 근데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내면 죽었죠 이거. 다 맞았다 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그래서 개공이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죠. 그래서 소공 자격증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 거지 소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가 게시가 돼 있었는데 이건 원본인지 사본인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전부 다 원본 게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원본 게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등자보수라고 돼 있어요. 암기표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 증서, 수, 보수표.
제 암기표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보수예요. 다. 그래서 등자 보수를 게시한다. 일단. 그럼 여기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우리 법상 게시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무기록 수료증 원본입니다.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광고도 그렇고 게시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증은 절대 아니네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게시물을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백과. 자, 그럼 넘어갑니다. 간판 철거 의무. 이것도 단순 암기 사항인데 그냥 이거는 뭐 암기할 것도 없죠. 중기업을 안 할 때는 간판을 철거합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밑줄 쫙 꺼놓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암기하는 이유가 이런 지체 없이를 잡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합니다.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예요. 안 할 때만.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종전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중개업 폐업 신고했거나 마지막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네요. 그러면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개업하시면요. 간판비가 장난 아닙니다. 간판 기본적으로 아무리 싸게 해도 200 이상 들어가요. 간판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판이 보통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간판 한번 쉬는데 철거한다. 때려간다면 이거 사다리차 불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에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럼 만약에 지첩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대집행한다고요? 등록관청이. 작년 시험에서 이걸 뭘로 물어봤냐면 폐업으로 물어봤죠. 중개사무소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지첩 철거하지 아니한 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죠? 아니, 폐업을 해버렸는데 무슨 과태료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첩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첩 철거 안 하면 이건 제재가 명문이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현재 업무정지라든가 이거 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 있잖아요.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 위반이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거든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만약에 종전사무소 간판을 지첩 철거 안 했다. 그러면 굳이 해석하면 업무정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요. 과태료는 절대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를 원래 제가 이 부분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작년 시험에서 과태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현재 이자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폐업을 했거나 중개사무소 이거 등록 취소를 당했는데 만약에 이때는 지첩 철거 안 했다. 그럼 제재가 명문이 없어요. 다만 폐업을 했다가 1년 내 재등록을 했죠. 폐업을 했다가 1년 내 재등록하면 그거 승계받습니다. 그래갖고 폐업 전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는 어차피 당하면 3년간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다 넘어갑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판 철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는 때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거는. 이게 행정대집행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사무소 이전은 출제 빈도가 아주 잦은 부분인데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노원입니다. 노원구에 사무소에 있었는데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비었으니까 옆 건물로 가자. 여기가 싸니까 노원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안에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이전이 있고, 자 이제 노원 여기서 하다가 강남이 다시 뜨고 있으니 강남으로 가자.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강남구로 이전하는 게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에 이전이 있죠. 그리고 노원에 있던 분사무소를 여기 노원구 내에서 옮기거나 노원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깁니다.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현재 교재는 관할 안에서 이전, 외로 이전 요거 두 가지만 이전해서 지금 명시해놨고
분사무소 이전은 분사무소 쪽에서 같이 실어놨어요. 현재. 자,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먼저 봅니다. 이게. 그럼 먼저 관할 안에서 이전인데 먼저 사무소로 옮깁니다. 이전을 먼저 해요. 이전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신고 기한이 있겠죠. 신고 기한은 10일.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의 동그라미죠. 지금 116쪽 그 색깔 칠해진 부분 있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그래서 사교협회 종료 통보 10일짜리가 지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사교협회 종료 통보예요. 사교협회 종료 통보. 7일은 인자야 전등소등.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4가 바로 사무소 이전 신고죠. 며칠 내야 된다? 10일.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는 등록관청에 들어가겠죠. 뭐 같은 관할 아니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하고요. 그러면 이때 서류를 이제 기억해야 돼요. 서류는 사무소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이니까 지금 등록증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종전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예요. 종전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간다. 이거를 꼭 암기 두음자 따갖고 암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암기표에 등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등사.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증 재규해줘요. 이건 신고서 서식상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서식상 처리기한은 일단 7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럼 등록증 재규부가 일어나고요. 이거 사무소 이전 신고죠. 그럼 우리 기억나세요? 협회통보사항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다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이거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자, 이제 노원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먼저 이전을 먼저 해요. 강남으로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한 날부터 신고를 며칠 내야 한다? 10일. 똑같고요. 이때 이제 관할이 문제예요. 노원구청장이 할 거냐, 강남구청장이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가 똑같다. 간 곳에만 하죠. 그렇듯이 강남구청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자를 줄여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노원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해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고 이때 서류는 똑같죠. 등사입니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면 등록증 재규해줘요. 처리기한은 일단 7일로 돼 있고 그럼 등록증 재규가 됐는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완전히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게 특이해요.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옮긴 경우는 서류 송부가 있다. 즉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받았죠.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에다 야,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럼 여기는 날짜가 있다 없다?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서류는 일단은 제가 호적이라고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등록대장이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요. 무조건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 서류 다 보내줘야 되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같은 거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걸 왜 보내주냐면요. 여기 노원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겼거든요. 옮긴 이유가 노원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도망간 거죠.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관련 서류 전부 다 보내주고 1년간의 서류를 다 보내줘요. 왜 1년간 서류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일선하신 분은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하면 가중처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이 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건 등등행으로 돼 있죠. 지금 암기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등등행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다음에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그럼 여기는 등록증을 보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보내줄 일이 없죠? 신고를 여기서 받아버렸는데 여기서 등록증을 보내줄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전에는 여기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문제 가끔가다 모의고사 보면 등록증을 송부해달라 막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런 지문들을 이제 안 내는 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요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를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위법행위 해놓고 일로 도망갔어요. 그럼 서류를 여기서 등록관청, 종전의 등록관청 관할규 안에서 위반행위를 했지만 서류를 누가 받았어요? 이전 후에서 받았어요.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때리게 돼요. 그리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신고사항이니까 당연히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럼 사무소 이전은 원칙이 등록증 재기부예요. 원칙이. 근데 지금 등록관청 안에서 옮겼어요. 분사무소가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고확인서라든가 등록증에 뭐만 바뀌어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뀌죠. 그럼 사무소 소재지만 바뀌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하지 않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바꿔서 기재하고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재교부는 새로 주는 거죠. 다시 내주는 거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거나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요 내용이 거기 117쪽의 맨 위에 등록증 재교부 또는 수정교부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둬두세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했다. 이때는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기재부할 수도 있죠.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재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실무적으로 전부 다 재교부해요. 재교부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거기 118쪽에 문제 하나 확인해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거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은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일단 감을 어떻게 잡냐면 우리 법상 신고 위반 있죠. 신고 위반은 신고는 경미한 사유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뭐다? 일단 100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18조.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을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하고 관할구역 외지역 여기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을. 우리 시험에서 지금 40문제 중에 박스형이 몇 개 정도 나온다고요? 11개 정도. 11개 정도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박스형을 낼 때는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확실히 여러분 다 주입을 하는데 몇 개냐 문제를 한두 개씩 꼭 내요. 이게 가장 최고급 난이도예요. 몇 개냐. 옳은 거 틀린 거 몇 개냐. 이게 한두 개씩 꼭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넣기 형 있죠. 괄호 넣기. 요게 한 개씩 꼭 나와요. 그리고 OX형 나오고 있죠 지금. OX형. 순서대로 골라라. OX형이 한 개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문제 유형 출제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모의고사 의뢰를 하면 저는 항상 이 룰을 지킵니다. 그래서 난이도라든가 이런 룰을 지켜갖고 문제를 내는데 이게 OX형이 나왔네요 지금. 그럼 지금 왜 외의 지역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등록증 변경 기재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재교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보겠습니다. 기억. 기업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전 전에 밑줄 긋고 X 나가는 거죠? 틀렸고. 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기업공사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일을 행한다. 이전 전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이거. 다음 디귿.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OX. X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결국 이게 O가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XXO를 찾아보면 XXO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번에.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법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문제를 푸는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60점과 80점의 차이는 스킬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60점을 맞는 분은 그냥 3번에 답치고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80점 맞는 분들은 관할기억 외의 지역이야. 딱 떠올리는 거예요. 변경 기재 규모할 수 없어.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러면 디귿이 바로 X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분이 왔다고 그래. 그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와야 되는데 중개사법 문제를 보면요, 어디서 장난치는지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럼 그 옆에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거든요. 이 서식 한 가지 지금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종별란이 다 세 가지 다 있고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지지, 변경 후 소지지는 무조건 쓰겠죠. 이전 신고서니까. 근데 명칭을 쓰게 돼 있죠, 지금. 그게 특이해요. 변경 후 명칭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중개사무소 옮겼을 때 상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프루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프루지오 공인중개사무소로 했었는데 힐스테이트로 옮겼다. 그럼 그 힐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로 가갖고도 거기서 프루지오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옮길 때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게 특이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분사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